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익숙한 목소리.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안방에서 어머니께서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다. 너 왜 이제 온 거야?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얼른 같이 가자. 네. 어떤 작은 아버지? 일단 다시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뒤에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중얼거리시는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나다. 침착하게 들어. 엄숙한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를 압도했다. 대체 누굴까? 혹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말씀하시려는 걸까? 생각해보니 낯익은 목소리다. 돌아가신 건 어머니다. 돌아서지 마라. 내가 갈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형이다. 작년 교통사고로 죽은 형의 목소리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대체 무슨 일이지?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전화기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기절했다. 그 후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오신 아버지가 깨워주셨다.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본 어머니는 누구란 말인가? 전화기의 목소리는 죽은 게 분명한 틀림없이 형의 목소리였다. 두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이었다. 엄마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느낌으로는 40대 정도였다. 묘하게 벌벌 떠는 느낌이 이상했다. 누구세요? 혹시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엄마께서 인터폰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누굴까 하고 현관 옆 창문으로 봤다. 창문 너머로 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40대였는데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밝은 초록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분명 이상한 사람이 틀림없다. 엄마께 밖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기에 절대 열어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마께서 쓴 웃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왔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이라도 빌려드리렴. 그날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봤기에 엄마의 친절을 원망했다. 나는 우산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고 엄마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서 돌아가. 돌아가라고. 평소 엄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현관으로 가니 여자가 체인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엄마께선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셨다.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갔고 나까지 합세해서야 겨우 현관을 닫을 수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아. 무서웠지? 얼른 자자.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현관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띵동, 띵동. 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다. 나는 너무 위축되어 울면서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께선 침착하게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라고 하시며 신경 안 쓰신다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하셨다. 이윽고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정도 지나자 소리가 그쳤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도 나온 것 같았다. 현관 너머로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대로 잠들었다. 이후 같은 일은 없었기에 어머니께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기억되었다. 몇 년이 지났다.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엄마와 떠나 혼자 살게 되었다. 자취방에서 첫날 엄마와 통화하는데 문득 그날 일이 생각났다. 엄마, 그날 무서워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자취하는 거 괜찮을까?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 빗속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기에 전혀 젖지 않았어. 그리고 왼쪽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게다가 그 사람 남자였지.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왜 경찰 안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어야지. 경찰 불러도 바로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랬지. 이미 여자 둘이 사는 집인 걸 알려줬는데 괜히 경찰 불렀다가 분명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앞으로 문단속을 잘 해야겠다. 자취 첫날부터 왠지 무서운 밤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귀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대학에는 거의 매년 한 명 혹은 두 명씩 꼭 자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떨어져서 사는 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적응이 주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을에 딸려 나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귀문이라고 아십니까? 원래 귀신들은 산 사람들의 물건에 상관하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몇몇 장소는 마치 그물처럼 귀신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해 귀신이 모여서 배회하게 되고 이 귀신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문이 따로 있는데 이를 귀문이라고 한답니다. 보통 풍수지리적으로 완전한 대칭을 이룬 장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도 하고요. 저희 학교 예전 기숙사는 가에서 바동까지 6동이 있습니다. 그중가 나동 두 건물은 양쪽으로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제 선배가 들려준 얘기로는 바로 이 두 건물이 공교롭게 풍수적으로까지 대칭이 되어 귀신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귀문이 되어서 귀신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귀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살자가 많이 나온 거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연도에 학교에서 저 위치의 방을 못 쓰게 만들고 증축 공사를 통해 대칭을 깼다고 합니다. 그 뒤론, 즉 제가 입학한 뒤론 정말 한동안 자살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전 처음엔 그냥 저를 겁주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친구를 보기 위해 우연히 가던 건물에 가서 좀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쪽 구석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더군요. 듣기로는 난방 설비의 문제 때문에 학생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묘하게 선배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랜만에 저희 학교에서 또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본래 기숙사가 아닌 신축 기숙사였습니다. 여학생이고 사인은 연애 비관이었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 신축 기숙사를 지나가다가 문득 위를 올려다보고 오싹했었습니다. 신축 여자 기숙사가 유독 대칭을 이루고 있더군요. 게다가 많은 창문과 중간 복도를 가르는 기둥은 마치 거대한 미닫이 문을 연상시켰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머니와 아들. 중학생 또래의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애도 똘망똘망하니 귀엽게 생겼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것이 척 보기에도 귀하게 기른 자식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더 콤플렉스나 치맛바람 아줌마스럽지는 않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흘러나오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였다. 그러나 그때 사고가 일어났다. 신호를 기다리던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갑자기 차가 돌진한 것이다. 차는 아들만 쳤는데 놀란 어머니는 그저 겁에 질려 어버버거릴 뿐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차에 깔린 아들을 구해내고 구급차를 불렀다. 평화롭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사고는 심각했다. 그 아들은 발이 떨어져 나갔고 다리 관절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던 것이다. 얼굴은 이미 고통으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상태.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를 정도의 중상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살아있었다. 그때 그 엄마가 갑자기 외쳤다. 죽여요. 죽입시다. 이대로는 살아도 괴로울 뿐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못 쓰게 됐고 이래서는 살아있어 봐야 고생입니다. 죽여요. 죽여요. 제발 이 아이를 죽여줘요.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구조활동을 펴던 한 시민이 기가 막혀서 그 어머니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하고 소리쳤지만 계속 저 아이를 죽여요. 다시 한번 차로 치어요. 하고 절규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구급차가 왔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른다. 5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귀신. 저는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의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예전의 평준화 상태일 때 졸업했습니다.
지금 기숙사는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지만 제가 다닐 때의 기숙사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기역자이고 꼭대기에 열람실이 2개 있습니다. 계단 바로 왼쪽에 사각형이 화장실이고요.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데 가끔 생각나곤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고3 때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이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감 몰래 탈출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노가리 까기도 하고 말이죠. 대개 새벽 2시까지는 저 꼭대기의 열람실에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새벽 2시가 되면 못해도 20명은 남아있죠.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졸다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치고 나면 새벽 2시가 되곤 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12시가 되기 전에는 방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래서 12시 전에는 방에 내려가지도 못하지요. 시험 기간이었던 날 새벽 2시인가 3시쯤 되어 내려가려고 주섬주섬 챙기고 내려가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2시 정도면 시험 기간에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해서 학생들도 꽤 있어서 화장실에 가는 인원도 종종 마주치고 그랬습니다. 저는 내려가려고 저 열람실 입구에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손 좀 씻고 소변기로 향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방금 전에 누군가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아무 기척이 없었죠. 소변 누고 다시 손을 씻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변기들 사이에 다시 섰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되게 닫혀 있어서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지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 인기척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좆됐다 튀어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때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고3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은 상전이죠. 그래서 새벽 2시에 혼자서 화장실 변기 문들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두 개 추후에 6번째 문을 열 때에는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군요. 변기 문을 모두 열었을 때 깨달은 것은 이 큰 화장실에 나 혼자구나 였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순식간에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뒤 다른 방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 다들 귀신 목격담 한두 개씩은 있더군요. 이야기 자체가 무섭지는 않은데 정말 확실한 것은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묘.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 몇 가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지만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 위해 입대 신청을 한 후 열심히 집에서 잉여짓을 하다 구입한 카메라로 출사를 나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제일 익숙한 어머니의 묘 쪽에 산을 찍어보자 하고 그냥 무작정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김연아가 나온 학교 뒤편의 수리산이란 곳을 올랐죠. 저희 집안 선산이기도 하고 마음을 정리하기에 엄청 좋은 곳이지요. 가방 안엔 먹을 생수, 소주와 담배가 들어있었죠. 올랐을 때 흡연자로서 엄청난 폐의 압박을 받았지만 꽤 오를만하구나를 느끼고 마침내 꼭대기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절을 하고 소주를 따서 어머니 산소에 부었죠. 살아생전술을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어머니는 혈압에도 불구하고 포금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뇌출혈로 사망하셨죠. 때마침 아버지의 출장으로 인해 저는 어머니의 시체와 3일간을 보냈고 지금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많은 생각이 겹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고요. 어머니 산소에 기대 포근한 가을 바람을 이불 삼아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고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5시. 1시간이나 자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하산을 결심하고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내려가던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생수병에다가 그물을 담아서 가야겠다 결심하고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급하게 하산하고 있는데 분명히 맞는 길이다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은 포장돼 있던 길은 없어지고 어느새 카메라를 들이댈 생각도 없어지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엔 엄청나게 먼 곳이다 생각하고 계속 내려갔죠. 마침내 산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산이라 그렇게 무섭지 않겠지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구엉이 소리가 같은 것도 들리고
낙엽 밟는 소리가 뒤에서 나는 것도 같았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고 하니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잠시 후 종료됩니다. 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꺼졌습니다. 그때 정말 소리 지르고 난리 쳤죠. 혼자 한참을 하우적거리다가 낯이 익은 산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달려가니 산 반대편 쪽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 산소더군요. 아 살았다. 이제 아는 길이다 안심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가 목 뒤를 스치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랬습니다. 정말 어머 시발 하고 욕할 정도였으니까요. 뒤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낌상이겠지 하고 내려가는데 밭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 많다고 했지 하고 안심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밭에 누군가가 죽으려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밭에서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산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웬 등산복을 입은 여자가 땅을 정신없이 손으로 휘저으며 파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소리는 다 지르면서 내려왔죠.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도 정말 무서웠지만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형체를 본 게 아직도 겁이 나더군요. 또 마주칠까봐 성묘 갈 때도 두려웠습니다. 7번째 이야기, 벙어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강동구에서 살다가 광진구로 이사를 왔죠. 그때는 동네마다 놀이터가 하나씩 다 있었죠. 저희 집 바로 앞에도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혜태 놀이터라고 혜태 동상이 있는 놀이터에서 학교 방과 후 항상 놀이터에 모여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던 것 같네요. 저희 놀이터에는 항상 오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초중반으로 기억이 드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벙어리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을 모르니 그냥 바보로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항상 놀이터에 와서 어린 꼬마들에게 놀림받고 맞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뒤에 저수지에서 저희 동네에 살인사건이 터졌더군요. 국민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팔다리 몸통 머리로 해서 토막살인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가 저수지 배관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돼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후 살인범이 잡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범인은 그 벙어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얼어 있었는데 뉴스 앵커가 왜 죽였나요? 라고 했을 때 너무 놀리고 때려서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분명 벙어리였는데 몇 년 동안을 벙어리로 지냈는데 말을 하더군요.